네, 반갑습니다. 백금기입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소중한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그런 시간인 만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이 90분 안에 쏟아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그 어디에서 뵙는 것보다 우리 직후 비전그룹에서 강사로 뵙게 된 걸 무궁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에서 뵙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을 운전하다가 끼어들기 잘못해서 삿대질하는 관계로 만났으면 어땠을까요? 큰일 날 뻔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보다 더 좋은 데서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카바레에서 만났으면 어땠을까요? 나이트클럽에서 만났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물 좋고 분위기 좋고 이런 데서 강의를 하다 보면 어느 누가 오든지 간에 흥분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물 좋은 데서 강의를 하다 보면 제가 흥분을 해서 강의하다가 목소리가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또는 목소리가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듣기 괜찮은 목소리지 않나요? 복 받으실 거예요. 네. 발음도 어이구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발음도 괜찮죠? 뭐 생긴 것도 이만하면 강의하는 동안은 봐줄만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인생의 방향을 놓고 나아가다 보니 매일같이 목소리나 발음이나 생긴 인상까지도 바꿔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만큼 편안하게 믿고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말씀은 산적히 많이 있으나 저에게는 또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더 알뜰하게 꾸며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 시간에 했던 정균승 교수님과 강의 괜찮았죠? 그 강의는 우리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관한 거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그렇게 바뀌어 갈 거고, 저는 거기에 빗대어서 소찰할 수 있도록 내가 이곳에서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건지 그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면, 어제 이야기와 오늘 대관 소찰하는 시간이 되니까 이런 세미나가 얼마나 고맙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지 알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말씀은 많은데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성향을 알아야 그에 맞는 맞춤형 강의로 강의를 했을 때 이 시간이 더 알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성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쫙 들어주십시오. 주먹을 쥐었다 폈다. 주먹 쥐었다고 해서 옆 사람 때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 쫙 펴주시고 엄지손가락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검지, 저는 없습니다만 접으셔야 돼요. 그리고 중지손가락, 약지손가락, 마지막으로 새끼손가락까지 다 접겠습니다. 접었던 손가락들 중에 물론 아끼고 사랑하는 손가락이 있겠지만 이 중에서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손가락 딱 하나만 펴주시기 바랍니다. 엄지를 피셔도 좋고 새끼를 피셔도 좋고 손가락을 딱 하나만 펴주세요. 그리고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우리 옆 사람은 어떤 손가락을 피셨는지 알아야 빨리 가까워질 수도 있고 친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확인들 다 하셨으면 내려주십시오. 이제 제가 낱낱이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손 내려주십시오. 자, 새끼손가락 들었던 분들 계시죠? 여기 보니까 이쪽에 몇몇 사장님들 계셔. 이분들은 약속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입니다. 약속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거의 모르시죠? 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간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약속만 잘 지키면 본인의 간이고 쓸개고 빼줄 가능성이 가장 높으신 분들이다. 저 또한 강의 시간 잘 지켜서 이분들의 만족도를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약지 손가락 들었던 분들 계시죠? 우리 주먹 쥐었다고 약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잘 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변태기가 강하신 분들. 다시 말씀드리자면 개성이 좀 강하신 분들이에요. 왼쪽 가슴에 아직도 잠자는 거인이 아직도 자고 있어. 제가 강의를 통해서 흔들어 깨워서 반드시 성장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중지손가락 들었던 분들 계시죠? 대한민국 사회의 불평, 불만이 가장 많으신 분. 핸들 잡으면 3분 이내 육두문자가 나갈 가능성이 가장 높죠. 제 강의를 들으시면 그
불평, 불만이 다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검지손가락 들었던 분들 계시죠?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건 뭘까요? 바로 지적질. 충고하고 지적질 많이 받았을 겁니다. 저도 어제 나오면서 와이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쳐다보면 지적질거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딱 스캔하면 이미 지적질거리가 나오죠. 저 또한 지적질 받지 않고 칭찬과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강의로 그분들의 만족도를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엄지손가락 들었던 분들 계시죠? 이렇게 감싸놨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걸 꺼내드는 이유가 뭐게? 힘들게. 이분들은 똘끼가 좀 강하신 분들. 근데 뭔가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똘끼는 필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대박 아니면 쪽박이다. 근데 황금 같은 주말 시간에 여기 오셨다는 것은 대박 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보고 대박 나실 수 있는 강의로 만족도를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분위기시구나. 이런데 좋아해요. 네. 조금 전에 소개받았던 것처럼 앞에 서 있는 저는 왼쪽 팔과 다리가 다 의족구수입니다. 지체장애로 살아간 지 올해로 어느덧 26년째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고 나기 전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이 너무 좋기 때문에. 박수 치다가 1시간 갈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원하는 대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제가 강의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100% 제가 경험하고 실천하면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과정만 낱낱이 다 말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런 얘기 들으시면 딱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겠죠. 어떻게 그런 장애를 안고 후회 없이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궁금증을 지금부터 제가 풀어드리겠는데, 그래서 제목을 간절한 목표가 인생을 바꾼다. 도대체 얼마만큼 간절해야 인생까지 바꿀 수 있는지 제 자료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뒤에 보여지는 사진이 누구입니까? 제 닮았습니까? 그놈이죠. 벗겨놓으면 이렇습니다. 2010년도에 찍었던 첫 번째 책 표지 사진. 입혀놓으면 이렇습니다. 이런 장애의 몸이지만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쪽으로 여러 가지가 혼란스러운데 딱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아무리 지지고 볶고 싸워도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나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이나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때 성공, 출세, 부자의 길은 더 많이 열려 있으니까 마침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장애인도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이 시간은 경제, 경영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대한민국은 우리의 성공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로 46살입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복 받으실 거예요. 저는 강의하는 연령층이 좀 다양합니다. 초등학생들부터 80대 어르신들까지 강의를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수원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들을 모아놓고 내 나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4학년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부모님하고 나이가 같은데 부모님보다 훨씬 곱게 늙었대요. 나름대로는 관리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이 취미가 의심스러울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강의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다 뒤에 슬라이드 자료로 말씀해 드릴 거고 뒤에 슬라이드 자료는 다행스럽게도 글씨가 없습니다. 제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고 정말 강사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다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삶 속에 나를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 어느덧 이 자리에 오게 됐다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공부도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했습니다. 방송활동도 남부럽지 않게 했고 책도 어느덧 7권의 책에 나왔고 올해 8권의 책에 나올 예정입니다. 강의 시도도 2개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해왔던 여러 취미들을 보도록 할게요. 이걸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도전이 없는 삶은 곧 사치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도전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저는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저의 도전은 끊이지 않고 진행 중에 있어요. 요즘 제가 새롭게 빠져있는 도전이 바로 연예인들 성대모사에 빠져 있습니다. 기왕 그걸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기왕 얘기 나온 김에 하나 해드릴까요? 실망하지 않으시겠어요? 어느 분께 해드릴까요? 어차피 이야기하셔봤자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김건모 씨께 해드릴게요. 요즘에 잘 나가죠? 미우새에서. 제가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KBS 라디오 생방송 덕분에 KBS 본관 출입이 좀 잦았습니다. KBS 본관 1층 앞쪽은 주차장이죠. 전 항상 주차장 1층에다가 대고 2층 라디오 스튜디오로 올라갔는데 평소와 같이 똑같이 가고 있는데 어느 날은 아래쪽에서 김건모 씨가 헐레벌떡 이렇게 뛰어오는 게 보였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사인도 좀 받고 싶고 셀카도 좀 찍고 싶고 그랬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올라가던 중에 계단에서 발을 뛰어서 무릎 있는 데를 딱 찌면서 아야! 라고 하더라고요. 방금 제가 했던 아야 소리가 똑같지 않았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거의 똑같았을 거라고 보여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전은 누구하고의 싸움일까요? 자신과의 싸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랑하기 위한, 허세 부리기 위한 도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부족한 게 있다면 정면으로 싸우는 걸 도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도전에는 반드시 주변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때 우리가 버려야 될 건 알량한 오기는 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용기와 오기를 헷갈려 하는데 제 강의를 들으신가 제가 정확하게 개념을 하나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중년 신사가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소변이 급했어요. 남자들이 대충 둘러보고 싸면 되잖아요. 근데 마침 화물차가 세워져 있어서 화물차 뒤에서 이렇게 이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화물차가 부르릉 하고 가버렸어요. 용기 있는 사람은 끝까지 남아서 이를 봅니다. 오기 있는 사람은 이를 보면서 화물차 뒤에 따라가죠. 그러면서 바지에 묻고 손에 묻고 쓱쓱 닦고 누구하고 악수했을 수도 있다. 이때 버려야 될 그런 오기는 버려야 된다는 얘기. 그 도전 정신에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절대 학연, 혈연, 지연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밖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을 인맥으로 만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출세, 부자는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만일에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이 자리에 왔다면 저는 동기부여 강사로서는 빵점입니다. 바닥부터 빡빡 기어서 왔기 때문에 동기부여 강사로서 자기개발 강사로서 당당하게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잠시나마 저의 어릴 적 환경을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에 어머님이 저를 43살에 낳아주셨어요. 늦둥이죠, 막내. 더 놀라운 건 아버님이 저를 환갑 때 낳아주셨어요. 무슨 힘이 있었을까요? 사남 이녀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10살 때까지 초가집에서 호롱불에서 살았어요. 더 놀라운 건 10살 때 되던 여름에 아버님께서 지긋지긋한 가난만 남겨놓고 호련히 떠나셨어요. 이 정도 가정환경이라면 나는 존경할 수 있다, 나는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계실까요? 거의 안 계시죠. 제 목에 칼이 들어도 저도 또한 존경심을 표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힘이 있어서 저를 낳았을까요? 혹시 압니까? CK 밸런스 파워를 드셨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 그때 당시에는 없었을 텐데 아무래도 제가 유추 해석하는데 막걸리 드시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막걸리 드시고 실수로 낳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없다라는 얘기. 왜? 바로 위에 형님하고 저하고 6년이라는 세월이 차이가 나면 이건 확실히 막걸리 드시고 새벽에 실수다. 존경하진 않지만 딱 한 가지는 합니다. 사랑은 합니다. 세상을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여러분이나 저나 어느 누가 두 손 모아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살다 보니까 나라는 걸 알았던 거지. 저 또한 내 인생 바꾸는 거 나에게 달려 있었던 거지 부모님에게 있지 않다는 걸 알고 난 후에는 절대 부모님 욕하지 않습니다. 욕한다고 한들 주지 못하는 부모님만 더 찢어지게 가슴이 아플 거니까. 어느 누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을까요?
그래서 존경하진 않지만 딱 사랑은 합니다. 이런 얘기 듣게 되면 갑자기 왼쪽 마음이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갑자기 조용해지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가난했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졌어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 해야 됩니다. 또는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내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을 해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월급을 받아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했던 일이 바로 전기회선 일종, 전봇대 위에서 고압을 다루는 일을 했던 거죠. 그 일을 하다가 92년 8월 17일 날 감전사고로 장애 1급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간 지 올해로 어느덧 26년째가 됐다는 얘기. 잠시나마 여러 다큐멘터리 찍었는데 도움이 될 만한 부분만 2분짜리로 편집해 왔으니 그 영상을 보시면 다음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을 것 같으니까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는데, 그 전에 어릴 적 사진 하나 볼게요. 초가집 흥분의 식구들 사진입니다. 이러니까 존경심을 받을 수가 없겠죠. 혹시 압니까? 아버님께서 저의 존경심을 받을 수 있었다면 직후를 하셔서 에메랄드 핀만 저에게 물려주고 가셨어도 제가 미워하진 않겠어. 영상을 하나 보고 가도록 할게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백금기 씨.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꿈 하나로 위험한 만큼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전기회선 일종에 취업한다. 하지만 20살의 꿈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1992년 8월 17일 전신주 작업 도중 22,900볼트의 감전사고를 당한 금기 씨. 죽음을 넘나든 2차례 수술로 왼쪽 팔과 다리를 잃고 남겨진 건 온몸의 화상뿐. 수술이 끝나고 없어진 다리를 보며 차라리 죽여달라고 소리쳤던 그. 눈앞에 있는 화장실에 가면서도 몇 번이나 넘어져야 했던 그. 무력감에 휩싸인 채 고통의 시간이 흘렀다. 저런 몸이기 때문에 장애마저도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저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까요? 이게 절단되어 있는 제 왼쪽 다리입니다. 무릎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제가 걷고 뛰는데 천지 차이고, 이게 바로 걷고 있는 현재 오른쪽 발이에요. 엄지발가락이 없죠. 4개의 발가락이 있는데 굳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발로 지금 이렇게 걷고 뛰고 있다는, 이 발로 나이트클럽을 다닌다는 얘기예요. 이게 저의 등짝입니다. 전신 45% 사도화상, 팔꿈치 위를 절단해서 의수는 그냥 착용하고 있을 뿐이고, 이게 바로 오른쪽 손이에요. 상처투성이, 화상 상처라서 남들이 보기에는 흉측스럽다고 할 수 있는데 저에게는 가장 고맙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네 손가락입니다. 다 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의족과 의수예요. 의족은 2kg, 의수는 1kg, 몸에 3kg을 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에 저 같은 장애인을 보면 뭐라고 불렀을까요? 괜찮습니다. 어떠한 얘기를 하셔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웬만한 얘기는 끔찍도 하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 좋은 얘기로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바보, 병신, 쪼다. 제가 집에 있다가 밖에 나오면 마치 동물은 원숭이 쳐다보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신기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죠. 저 또한 내일의 태양이 뜨지 않기를 바랐던 때가 무수히 많았었고, 오늘 잘 때 영원히 눈을 감고 자기를 바랐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때 어느 지인으로부터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서 여러분들처럼 강의장에 앉게 됐죠. 더 놀라웠던 건 그 강사님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마련을 해놨더라고요. 자, 식당에 가서 마주보고 있고 다른 분들이 계셨겠죠. 메뉴를 주문을 하고 난 후에 그 나온 메뉴가 나오기 전까지 그 시간에 강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자네는 누군가? 제 몸 상태를 다 말씀해 드렸죠. 지체장애 1급이고 하루하루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지금 이 자리도 개 끌려가듯이 그렇게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갈 텐데 자네 같은 장애인도 얼마든지 성공 출세 부자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온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가 제 마음속에 와닿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럴 때는 뭐가 약이에요? 욕이 약이겠죠. 고개 푹 숙이고 18 개 베이비
그렇게 외치지 않았으면 저는 그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식사하시면서 왜 그런 생각이 온다고 하는지 30여 분에 걸쳐서 여목저목 설명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다 듣고 제 머리에 뚜껑이 열렸다 닫힌 것처럼 내가 너무너무 무식했구나, 내가 너무너무 무지했구나,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다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밥 먹다 말고 일어나서 그분의 바지자루 붙잡고 애원을 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도 인생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죽으라고 하면 죽겠습니다. 평생 병신 소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지옥스럽게 살아갈 바에는 죽으라고만 죽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고 제가 바지자루 붙잡았던 분이 바로 이영권 박사님이세요. 그리고 식사를 하시고 가시면서 저에게 뜻밖의 한 가지 숙제를 내줍니다. 그런 장애인의 몸으로 죽을 때까지 무슨 일을 하고 싶은 건지 그걸 찾아오라고 숙제를 주시고 떠나셨어요. 이때부터 제 머리에는 지진이 나기 시작합니다. 장애를 가진 이후로 제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 본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 당장 현실이 멍멍이 같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본 일이 없었는데 그런 숙제를 받았으니 머리에 지진이 날 수밖에 없었죠. 순간순간 후회됐어요. 괜히 잡았나? 하지 말아버릴까? 돌이켜보면 그래도 제가 착했나 봐요. 그 약속은 지키려고 고민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착한 성분은 있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처럼 행동을 옮겼던 게 바로 지방에서 서울까지 이런 세미나 들으러 다녔어요. 지방에서 서울까지 1시간짜리든 3시간짜리든 5시간짜리든 8시간짜리든 1박 2일이든 관계없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어떠한 것이든 관계없이 공부할 때만 있으면 보따리 싸서 나가서 공부하고 다녔던 시절이 무려 1년 반이라는 시간이었어요.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공부하면서 제가 내밀었던 숙제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이 시대 최고의 동기부여 강사가 된다. 이걸 내밀었더니 박사님께서 받아보시더니 딱 뭔가를 많이 가르쳐 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가르쳐줘요. 받아보시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생활 습관을 버려야 되는데 특히 이름 빼고 다 버려야 하는데 할 수 있겠나?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답이 딱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내 생활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든 걸 다 바꿨어요. 일어나는 시간부터 잠자기 전까지 내가 뭘 하는지 그 뒤에 생활 습관을 다 말씀해 드리겠다는 얘기. 그렇게 모든 걸 바꿨더니 어느덧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돼 있더란 얘기. 많은 사람들이 목표가 있는데 목표를 왜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 목표는 세워놓고 하는 행동은 지난 과거와 똑같으니까 그래요. 목표가 있으면 내 머릿속은 항상 목표만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돼야 내가 하는 행동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행동인지 이룰 수 없는 행동인지 스스로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내가 하는 행동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행동이 꾸준하게 유지되면 그게 바로 곧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생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생활 습관이 몸에 장착이 되면 목표는 이루는데 시간 문제입니다. 그걸 바로 땅 짚고 헤엄치라고 하는 거예요. 못 이루는 거 보면 목표는 세워놓고 하는 행동은 지난 과거와 멍멍이 같으니까 목표가 달성될 일이 없었던 거죠. 오늘 이 시간은 목표를 새롭게 작성하는 시간이 아니라 가지고 계신 목표를 어찌됐건 12월 31일 날 원하는 깃발을 한번 꼽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비법을 제가 알려드리겠다는 얘기예요. 목표를 대하는 마음 자세부터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목표를 대하는 마음 자세부터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목표 정말 간절하십니까? 정말 간절하십니까? 정말 간절하십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어요. 라고 여쭤보고 싶어요. 1000명이 넘는데도 여쭤봐도 대답하는 사람이 이렇게 두세 분밖에 없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마음을 다지면 되니까. 목표는 왜 간절해야 되는지 제 사례를 딱 2가지만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에 8월 17일 날 16m 전봇대 위에서 열심히 전기 작업을 하다가 왼쪽 팔이 22,900볼트의 감전 사고를 당했고 왼쪽 다리로 빠져나가서 저는 살았어요.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합선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불이 붙었겠죠.
온몸에 불이 붙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앞쪽이 아니라 뒤쪽에 불이 붙었어요. 환자들 중에 가장 불쌍한 환자가 어떤 환자가요? 화상 환자. 이건 진단서를 끊을 수가 없어요. 언제 나을지 계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방치해둘 수도 없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소독하러 옵니다. 소독하러 오면 침대 주변에다가 일단 비닐을 깔죠. 그리고 포탄이라고 하는 빨간 약을 온몸에다가 뿌립니다. 차오르는 고름을 수세미로 빡빡 문지르고 썩어 들어가는 살을 잘라내고, 저는 그 고통을 참기 위해서 몰핀이라고 하는 마약을 맞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입안에 꺼지를 앙당 물고 참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20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었으니까 어찌됐건 한번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옥 같았던 치료를 무려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겨내서 나를 살려내게 됐던 거예요. 그때 그 간절함이 나를 살려낼 수 있었다는 얘기. 두 번째가 있죠. 동기부여 강사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저는 죽기 살기에서 살기를 지웠습니다. 그러면 죽을 각오로. 저는 동기부여 강사 그 길을 가다가 죽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왔던 이 자리에 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일에 여러분들께서 시원스럽게 치십시오. 만일에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나는 지구 펄어서 죽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하는 행동이 달라질까요? 같을까요? 그 정도로 간절한 마음을 내가 쌓고 뭔가를 대하든지 내가 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주변에서 먼저 여러분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또한 똑같았으니까. 이걸 내밀면서 이용건 박사님께서는 대한민국 탑에 1% 이내에 들은 강사였는데 뭔 특별한 답이 있을 줄 알았어요. 절대 그런 건 없어요. 모든 건 다 내 행동에 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는 간절해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간절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해야 될 첫 번째가 바로 가지를 쳐내야 됩니다. 썩은 가지는 쳐내야 살아있는 가지에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가을 되면 수확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 품고 있을걸요. 좀 쉽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많은 돈을 벌면서 누군가로부터 존경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건물 하나 있으면 편하게 살겠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혹시 또 여기에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은 회사가 있으면 언제든지 떠날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여기에서 1% 이내에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저 또한 그런 마음대로 다 집어 던졌더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초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초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분야의 전문 지식을 탑으로 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대방을 설득하기가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편하겠죠.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누군가를 설득하는데 훨씬 쉬운데,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한다는 얘기. 나도 모르게 열심히 설명하다가 말이 헛나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리고 그 실수했던 말꼬투리를 잡고 상대방과 언쟁이 높았던 때가 분명히 있었든지 아니면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살아가면서 그런 작은 실수는 반드시 없앨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실수하니까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요. 어느 회사에 박 부장이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하 직원이 김 과장이라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의 아들이 오토바이를 워낙 좋아해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럼 김 과장으로서는 당연히 문병을 갔겠죠. 문병을 가서 부장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식물인간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위로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순간 식물인간이라는 얘기가 생각이 안 나더래요. 부장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야채인간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이 한마디 실수로 그 김 과장의 책상은 조만간에 사라졌다라는 아프고도 슬픈 얘기가 있는, 그 정도로 우리는 실수를 줄일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를 쳐내야 된다. 저는 이 정도로 가지를 쳐냈습니다. 강의가 온다든지 이렇게 교육 일정이 잡아지면 아버지 길날에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8월 17일 날은 사고가 난 날이라 팔과 다리가 묻혀있는 저만의 산소에 갔었는데, 그런 날도 강의가 온다든지 제가 공부해야 될
교육 일정이 잡아지면 산소에 가지 않았다니까요. 돌이켜서 말씀드리면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난 후에 나를 강사로 초대해 주기를 바라면 그건 도둑놈 심보. 세상 천지 어느 누가 내 개인 사정 다 봐줘가면서 나를 만나주려고 하고 나를 찾아주려고 할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 정도로 썩은 가지를 쳐내야 내 그 분야에 1% 이내에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될 거니까. 내가 1% 이내에 들어가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여유 있게 정말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때 찾아다녀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그동안에 무수히 많은 여러 업종들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시면서 여러 업종을 거치면서 단 한 번이라도 1% 이내 경험에 들어갔던 경험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단 한 번이라도 1% 이내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다고. 거의 대답을 못 하실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의 내 모습이 앞으로 나의 미래가 될 거니까 지금 선택을 하셨다면 여기에서 반드시 1% 이내에 들어갈 수 있는 나를 만드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가 있죠. 간절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왕년을 잊어야 됩니다. 그놈의 왕년 때문에 가슴 아픈 적 많이 있지 않을까요? 왕년을 잊어야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떤 현상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겠죠. 이때 왕년을 잊을 때는 냉정하고 냉철하게 지금의 내 현실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봐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 플랜이 서게 되니까. 저도 또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지난 과거에 사고가 나자마자 누가 내 몸을 하루아침에 받아들이겠습니까? 항상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장애가 걸렸겠죠. 그러면 항상 이렇게 외쳤어요. 사고만 나지 않았으면 이 고생을 하지 않을 텐데, 팔과 다리 중에 하나만이라도 있었으면 이 고생을 하지 않을 텐데, 왜 나만 사고가 나서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내가 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땅을 치고 한탄했던 때가 무수히 많았죠. 그러던 중에 여러분처럼 공부하러 다니면서 이런 걸 깨달았어요. 지금의 내 모습은 지난날에 살아온 결과물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지 않나요? 돌이켜서 여쭤보겠습니다. 좀 마음이 짠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금의 내 모습은 지난 과거에 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른 인생 성적표다. 인생 성적표다. 지금의 인생 성적표 마음에 드십니까? 몇몇 분 빼고는 마음에 들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또한 그때 당시에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멍멍이 같았잖아요. 미래가 없었으니까.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인생 성적표는 마음에 안 들어도 앞으로 1년 후의 인생 성적표, 3년 후의 인생 성적표, 5년 후의 인생 성적표는 지금부터라도 빡세하게 노력해서 원하는 성적을 받아내면 그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빡세하게 살아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얘기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어렵지 않게 이 자리에 온 줄 알아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마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언제든지 보따리 싸서 박사님 손아귀를 벗어나고 싶었던 때가 무수히 많았어요. 보따리 싸서 가고 싶을 때가 많았다.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처럼 공부하러 다녔습니다. 교육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느끼게 되죠. 그래, 저 사람도 저 자리에 가기까지 그 많은 고생을 했구나. 그래, 저 사람도 저 자리까지 가기까지 무수히 많은 고통을 받았구나. 그래, 나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반드시 일어날 수 있겠구나. 지금의 고생은 더 잘되기 위한 과정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다시 마음 고쳐먹고 다시 마음 고쳐먹고, 그래서 이런 강의가 필요하고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 교육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언제든지 보따리 싸서 가는 분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왼쪽 가슴에 희망의 불씨를 키울 수 있지 않을까요? 저 같은 장애인도 해냈는데 저보다 신체적 조건이 좋은 여러분들이 못 해낸다는 얘기는 인생에 있어서 직무유기든지 아니면 간절한 목표가 아니라 그냥 앉아 계시든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남을 주선해 주기 위해서 몇몇 분이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2개월 전부터 정찬호 마스터님하고 서연이 마스터님께서
2개월 전부터 원래 3월 달에 모시려고 했는데 일정이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길래 오늘 모시게 됐어요. 저하고의 만남을 주선해 주신 우리 두 분께 뜨거운 함성과 함께 박수나 쳐주세요. 대한민국에는 약 10만 명의 강사가 있습니다. 그 10만 명의 강사 중에 저를 만나시게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또한 왼쪽 가슴에 희망의 불씨를 안겨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교육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어차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세미나 저 같으면 모든 일정은 다 여기에 맞추고 나머지 일들을 보게 했어요. 그만큼 교육 받은 사람이 학교 다닐 때도 지각결석하지 않고 열심히 온 사람이 좋은 성적 받는 것처럼 여기도 이런 게 행사 있을 때마다 세미나 있을 때마다 열심히 쫓아다닌 사람이 우등생이 되는 것과 똑같다. 특히 왕년을 잊을 때는 알량한 자존심까지 다 내다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자존심 때문에 가슴 아픈 적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가 딱 한 가지 사례만 말씀을 해드릴게요. 아무래도 제 연애 사례를 말씀해 드리는 게 가장 좋겠죠? 네. 저 같은 장애 1급으로 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으시겠어요? 쉽지 않죠. 대답 딱 못하시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저 또한 그런 알량한 자존심을 내다 던져서 장가를 갔기 때문에 제가 여자친구를 만난 지 한 달 반 만에 이걸로 제대로 꼬셔졌죠. 누가 제 말발을 따라오겠습니까? 기승전결 미래는 이렇게 갈 거니까 갑시다 했더니 그냥 확 온 거야. 확 왔을 때 땡겨야 되잖아요. 제가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바로 장인어른의 허락을 받는 거죠. 약속을 드리고 인사드리러 갔어요. 그리고 다과를 하면서 장인어른 말씀에 모든 신경이 다 쏠려 있어요. 장인어른 말씀 중에 딱 30초면 저를 받아주려고 하는 건지 저를 단념시키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있겠죠. 듣다 보니까 제가 장애를 가졌다 보니까 빙빙 돌려서 안 아프게 하려고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딱 느껴졌을 때 저를 단념시키려고 하는 얘기가 느껴졌을 때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야 될까 아니면 다른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 남 얘기니까 쉽게 한다니까. 남 얘기니까. 그게 내일이 됐을 때는 그러지 못할걸요. 남 얘기는 쉽게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저 또한 허락받으러 갔던 거지 그런 얘기 들으러 간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일어나서 바지 자르고 붙잡고 애원을 했습니다.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제가 자신이 있었던 건 그래도 여자친구가 나를 사랑했고 좋아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고 5분 정도를 실경했더니 장모님께서 먼저 허락을 해주셨고 장인어른께서 제 팔을 떼내려고 화장실을 간다고 질질 끌고 가는데 그때도 끌려갔어요. 그 정도로. 왜? 내가 그만큼의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장가를 갔는데 부부싸움을 할까 안 할까요?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저는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사는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연애하고는. 제 와이프하고 살면서 여성분들의 참 단순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어찌됐건 풀어야 되잖아요. 그때 항상 제가 큰 선물도 아니야. 작은 선물을 해가지고 가서 애교를 떨면 다 풀려요. 그 작은 선물이 뭔 줄 아시죠? 다이아몬드. 그런 작은 선물을 받으면 여자는 풀리고 그냥 헬레벌떡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내 고객으로 만들고 싶다면 그런 자신감으로 바지자루로 붙잡고 애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본인의 자신감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본인이 그렇게 옳았다라는 걸 나중에 보여주면 되잖아요. 저도 또한 그렇게 해서 장가를 갔는데 막내 사위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그런 자신감으로 정말 저분을 내 고객으로 만들고 싶은 자신감이 있어서 바지자락을 붙잡고 애원하고 싶을 정도의 여러분들의 실력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세 번째가 있습니다. 박수 많이 나오시네. 박수 치신 만큼 사신대요. 개수만큼. 세 번째는 반드시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간은 핏빛만큼 선명하게 오늘 할 일까지 나와 있는 사람일 때 그 목표는 달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비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가 밝아올 때 제아의 종소리를 듣던 해돋이를 보시던 왼손 모아서 어떻게 살겠다라고 다짐들 다 하지 않으셨을까요? 다 하셨을 거예요. 시골에 갔더니
시골에 있는 병견도 그걸 해놨더라고. 2018년 복날만 무사히 바라기를. 가면은 엄청 아양 떨죠. 꼴랑지 흐르면서. 누구나 다 다짐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 다짐이 왼쪽 가슴에 있습니까? 아니면 A4 용지에 적어서 벽에 딱 붙어져 있어 내가 할 일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대부분 보면 마음속에 있지 않나요?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 목표가 달성될 일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물론 화이트보드가 없었는데 원했던 산에 정상의 깃발을 꽂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바닥에서 그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올라가야 될까요? 하루아침에 헬기 타고 올라가야 될까요? 아니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됩니까? 어떻게 올라가야 될까요? 월별로 나누어서 매월 조금씩 이달, 다음 달, 그 다음 달 그렇게 나누어서 12월 31일 날 정상의 깃발을 꽂을 수 있게 그렇게 플랜을 짜시란 얘기예요. 피자가 있는데 피자 한 판을 나는 통째로 먹을 수 있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굉장한 과욕인 거죠. 먹기 위해서는 나눠서 먹는 것처럼 목표 또한 월별로 나누어서 그리고 다시 일로 나누어서 꼬박꼬박 하루하루 한번 또 올라가고 매일 올라가다 보면 정상의 깃발 꽂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두 녀석의 쇠사슬이 있어요. 반드시 끊어내지 않으면 정상의 깃발은 꽂을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쇠사슬이 있어요. 바로 게으름이죠, 게으름. 우리 게을러 봐서 알지 않습니까? 게으름의 최대의 적은 뭐예요? 최대의 적, 아침에 늦잠 자는 거. 아침에 늦잠 자보신 분들도 알잖아요. 아침에 늦잠을 잤던 분은 이러지 않습니까? 집에서 밥은 못 먹을 거고 옷도 대충 입고 화장도 못하고. 화장은 어디에서 할까요? 당당하게 얘기하시네. 뭐 1초의 고민도 없이. 밖에서 차 안이라든지 대중교통 안에서 화장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세요? 어떤 모습일까요? 이미 아침에 지각 늦잠을 잤으니까 그런 못된 행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집에서 늦잠을 자게 되면 집에다가 중요한 서류 빠뜨리고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스마트폰 빠뜨리고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정말 중요한 소지품도 빠뜨리고 나온 적 있을 거고 중요한 서류들도 빠뜨리고 나올 때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작은 실수들이 여러분들의 큰 일을 반드시 망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할 수가 있죠. 내가 열심히 회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상품도 설명하고 뭔가를 설명하는데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는 사람, 상대방이 물어봐도 잠깐만 나 좀 찾아보고 이런 모습 보이면은 여러분들 신뢰가 갈까요? 나 같아도 그런 사람들과는 관계를 맺고 싶지 않겠어. 그래서 미리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내가 기분 좋게 진리의 응답 100% 받으면서 전문가처럼 딱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이 그래 믿을 수 있겠다라는 신뢰가 쌓이는 게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사사슬이 있어요. 반드시 끊어내야 될 바로 미루는 못된 습관입니다. 우리 학창 시절을 보냈으니까 방학 때 빼놓지 않고 내주는 숙제가 뭐예요? 일기죠, 일기. 그놈의 일기 5분에서 10분이면 써요. 근데 몽땅 미뤄놨다가 언제 써요? 개학하기 3, 4일 전에. 이때 일기 쓰는 거 보면 다 소설가. 그걸 다르게 쓰느라고 아주 욕들 봐요. 이렇게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었는데 날씨는 일단 다 맑음. 이게 너댓 명이 한 동네 살아요. 날씨 보면 다 달라. 해외 갔다 왔을까요? 미루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미룰까요? 하기 싫으니까. 정말 하기 싫으면 미루잖아요. 여러분들 밥도 미뤄서 먹습니까? 밥은 꼬박꼬박 먹잖아요. 저 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원하는 정상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게 바로 밥 먹듯이 해야 됩니다. 일하고 나서 밥 먹을 때가 맛있습니까? 아니면 밥 먹고 일하는 게 맞습니까? 밥 먹고 일할 때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일하고 밥 먹으면 밥이 꿀맛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했던 얘기가 절대 틀리지 않아요. 밥 먹듯이 해라. 밥 먹듯이. 아무 때나 하고 난 후에 맛있게 밥을 여유 있게 그때 먹어라. 그게 바로 두 가지 꺼내야 될 쇠사슬이에요. 반드시. 물론 알고는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게으름하고 미루는 습관. 제가 노인복지를 박사 공부까지 하면서 어르신들 인터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유독 기억 속에 남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100세가 넘는 어르신이에요. 연구와 관련된 거 질의응답을 다 끝내고 사적으로 100세 넘는 어르신을 뵙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걸 여쭤봤어요. 100년이라는 세월을 사시면서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었을 텐데 그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해 올 수 있었는지, 우리 주변 사람들과 관계는 지지고 볶고 싸우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유지해 올 수 있는지 제가 이런 걸 여쭤봤어요. 근데 100세 드신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얘기에 신경 안 썼대. 신경 안 쓰고 딱 뒀더니 어느덧 뒤를 돌아보니 나보다 다 일찍 뒤졌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어르신이 저에게 이런 얘기 하셨어요. 백 선생은 주변 사람들 얘기에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가장 건강에 좋대. 주변 사람들 얘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거기에 신경 쓰이다 보면 여러분만 뒤처지고 나만 마음이 아프고 괜히 방향을 흐트러뜨리니까. 그게 바로 네 번째가 그 얘기예요. 인내하면서 모욕감까지 참아내야 되냐. 인내하고 모욕감이라고 하는 것은 욕까지 참아내라는 얘기예요. 제 사례를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동기부여 강사가 되겠다라고 하고 명함을 주변 사람들한테 돌렸을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라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다 욕했겠습니까? 욕했겠죠. 바보 병신 또 삽질하네. 네가 얼마나 잘 되는지 보자. 네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보자. 저는 참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강사업계에 들어가는 1% 멋진 성공자를 같이 함께하고 있었고 봤기 때문에 참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8년 정도를 와신 상담하면서 참았습니다. 그때 당시에가 약 2012년 정도가 됐었고 그때 당시에 석사학위도 끝냈죠. 강의 활동도 활발하게 했죠. 방송 활동도 활발하게 했죠. 책도 여러 권 나왔죠. 저를 손가락질하고 욕했던 사람들이 저 소식을 들었지 않았을까요? 들었겠죠. 이때 연락이 옵니다. 내 인생을 바꾸고 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했던 사람들이 다 다시 기어오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내 인생 바꾸고 나면 나를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 지금은 어느 누가 저에게 병신이라고 욕하겠습니까? 내가 그보다 더 잘 나가는데. 병신하고 비교해서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더 잘 나가면 본인만 가슴이 아픈 거죠. 여러분들 또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터가 되겠다고 했을 때, 네트워커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다가 명함을 돌렸을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라고 했겠습니까? 다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가는지 보자, 네가 얼마나 잘 되는지 보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또한 참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이 업계 1% 이내에 들어가는 여기 마스터님을 보고 많은 성공자들을 봤고 수억의 연봉으로 좋은 삶을 살고 그걸로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참아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만일에 여러분이나 저나 앞으로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성공 출세 부자가 없었다라면, 그래서 중간에 포기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 대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놀림감 대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소주잔 안주거리 씹을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반드시 우리는 인내하면서 모욕감을 참아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 얘기 신경 쓰지 말고 위에 성공자를 보고 나도 그런 간절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섯 번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팔아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나 모든 사람들 팔아내지 못하면 죽을 거니까. 저부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살아남기 위해서 책을 썼어요. 국문학과를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전문 작가도 아니잖아요. 살기 위해서 하루에 반 페이지 한 페이지씩 책을 썼습니다. 1년 되면 한 권의 책이 반드시 출판이 되죠. 그래서 7권의 책이 나오고 8권의 책이 나올 예정이란 얘기예요. 네, 그 책을 교육 담당자라든지 컨설팅 대표라든지 에이전시 대표분들에게 책을 다 보내요. 근데 중요한 거, 내 책을 받았다고 해서 1년 내내 저를 기억해 줄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한 2주가 지나서 저를 만났더니 제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라.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이때 당황과 황당에 대한 제가 개념을 또 잡아드릴게요. 여러분하고 제가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사과를 먹었는데 사과 속에서 벌레가 나왔어요. 당황스럽겠죠. 근데 자세하게 봤더니 사과 벌레가 절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황당한 사건인 거죠.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신랑이 외박하고 팬티를 뒤집어 입었어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근데 자세하게 봤더니 그 팬티가 여자 팬티야. 이게 바로 황당한 사건인 거예요. 그 정도로 저도 당황과 황당스러운 일을 겪었어요. 그럼 나는 다시 내가 팔아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까?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어요. 한 달에 한 번만큼은 반드시 내 자필 편지를 받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내 편지를 꼬박꼬박 받다 보면 1년에 한 번은 동기부여 강사가 필요할 때 누가 떠오를까요? 내가 떠오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한 번의 기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미친놈처럼 강의를 해대면 좋은 게 있어요. 재구매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재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재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성공, 출세, 부자는 머릿속에서 지워야 되는 거니까.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정한일 원장님 아시죠? 2월 6일 날 G급에 다닌다고 하시길래 제가 한번 그 회사를 알아보러 일부러 갔다가 정찬호 마스터님을 뵙게 됐고, 그때 인사하면서 명함을 주고 받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책 하나 선물해 드릴 테니 집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책과 함께 편지를 제가 썼어요. 2장인가를. 그리고 그걸 받아보시고 알아보시고 저에게 강의 요청을 왔고, 그래서 지난달에도 똑같이 너무너무 고마운 강사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다시 편지를 썼고, 오늘 뵙고 난 후에 내일 가면 다시 감사의 마음을 편지를 또 쓸 거예요. 그 편지를 받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인연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밖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을 그렇게 만들었고, 우리 정한일 원장님하고도 2015년도에 처음 만났어요. 그래도 제가 또 똑같이 편지 썼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원장님도 저를 좋아했고 저 또한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나를 봤으니까, 원래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찾아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나를 팔아냈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을 때가 제가 가슴이 정말 쓰리게 아픕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 못지않게 거절 많이 당했어요. 정말 거절 많이 당했습니다. 서러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영권 박사님 밑에 있어서 쉽게 온 줄 아는데 정말 거절 많이 당했어요. 기업의 교육 담당자라든지 컨설팅 대표라든지 에이전시 대표분들을 사무실 찾아다니면서 제가 동기부여 강사라고 명함을 줬을 때 그분들이 나를 한 번에 강사로 섭외할 가능성이 몇 프로나 있을 것 같으세요? 1도 없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제가 명함 내밀었을 때 그래 어서 오십시오 강사로 모시겠습니다 이럴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또한 전단지 들고 뭔가를 몽땅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이 설명한다고 해도 한 번에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난센스인 거지. 저도 또한 그렇다고 해서 절대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편지 쓰고, 그래서 한 번에 왔던 기회를 미친놈처럼 했더니 지금의 나를 만들 수 있었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저와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을 팔아내기 위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서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도깨비 방망이 툭 쳐서 이 자리에 온 줄 알고 엘리베이터 타서 떨어진 줄 아는데, 그렇게 왔으면 제가 이런 얘기 못하죠. 저는 그렇게 해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난 후에 뒤를 돌아보니까 세상 편하게 인생 바꾸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까지 좀 알려드릴게요. 선택은 우리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자, 첫 번째는 모두가 다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누구를 잘 만나면? 아버지. 선택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 선택할 수 있으세요? 아버지를 잘 만나서 뭘 많이 받으면? 유산을 많이 받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유산은 10원짜리 하나 안 받았는데 집에서 뭘 많이 받았어? 우산은 많이 받았겠지. 우산. 맞아요. 아버지 잘 만나서 유산 많이 받으면 우리는 여기서 만나지 않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카발에서 만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유산은 1, 2억 유산 아닙니다. 1, 2억 유산은 그거는 용돈이죠. 용돈. 가게 차리고 뭐하면 6개월 이내에 까먹을 수 있는 돈이 1, 2억이에요. 말씀드리는 유산은 100억 이상. 오늘 수천만 원 썼는데도 불구하고 남는 돈 세다가 피곤해서 잠 좀 잡았으면 좋겠잖아.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부자인 아버지의 바지자락을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이건 우리하고 해당 사항이 안 돼. 두 번째가 있죠.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택을 했을 거라고 봐요. 누구를 잘 만나면 그게 바로 배우자. 배우자 잘 만나서 나는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얻었다는 분 계실까요? 거의 안 계시. 죽이지 못해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들 하늘의 별도 따져줄 것처럼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는다는 말에 속아서 지금까지 얼마나 가슴 아래하면서 속 졸이고 살았습니까? 더 꼴보기 싫을 때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방해를 놓고 트집 잡을 때 정말 죽이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을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의 한을 개운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썼던 헛돈이며 술, 담배값만 아껴도 집 한 채는 샀었을 텐데, 그래서 그렇게 꼴보기 싫은 배우자를 조용히 죽이는 방법을 우리 가족들이니까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배우자만이 알 수 있어요. 자, 남편이 잘 때,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남편이 잘 때 새벽 2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반드시 이때 일을 끝내야 돼. 아래토를 다 벗기세요. 팬티까지. 그리고 똥구멍에다가 마데카솔 한 반 통씩 2주 동안 정성스럽게 발라야 돼요. 그러다 보면 2주가 될 때쯤에 똥구멍에 새살이 차올라서 막혀서 죽어. 완전 범죄. 조용합니다. 아무도 검증하지 못해. 제가 어제 뵈니까 약국 들리실 분이 몇몇 분 계셔. 마데카솔은 집에 상비약으로 갖다 두셔도 돼요. 배우자는 설득할 수 있는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절대 설득할 수 없어요. 제가 밖에서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집에 가면, 와이프 앞에 가면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영건 박사님도 밖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존중, 존경을 받는데 사모님 앞에는 무릎을 꿇더라고. 집에서는 절대 배우자를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딱 제가 채점을 매겨드릴까요? A, B, C, D 학점으로 매겨드릴게요. 혼자 오신 분들은 D 학점. 안 온 것보다는 낫다, 낙제보다는 낫다. 이런 데가 있으면 반드시 누구하고 파트너하고 와야 돼.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서 반드시 누군가를 이 자리에 모실 수 있도록. 왜? 본인은 절대 설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데 와서 공인된 사람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인지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 달 동안 열심히 뛰어서 파트너를 데리고 올 수 있을 정도면 그게 B학점. A학점은 배우자를 데리고 오면은 최고. 내가 설득할 수 없으니까 배우자를 이 자리에 앉혀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한다라면 최고. 집에서의 반대가 가장 심하니까. 그러지 않나요? 집에서의 반대가 심하니까 그렇게 꼭 이런 데가 있으면 공인된 사람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남편이 또는 우리 와이프가 어떤 누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항상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 배우자를 만나서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얻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두 분 앞에 계신 몇몇 분만 빼고. 그래서 기회가 또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배우자 바꿀 기회가 있습니다. 바꾸셔도 돼요. 하루라도 젊었을 때. 바꾼 사람들 인터뷰해 봤더니 딱 한마디로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바꿔봤더니 그놈이, 바꿔봤자 그놈이. 그래서 세 번째가 있죠. 믿을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배우자도 아니죠. 부모도 아니죠. 자식을 믿어야 될까요? 자식도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식은 제발 나에게 손반 안 벌리고 알아서 자립만 해줘도 고마운 거야. 40 넘어서까지 부모 밑에 있는 걸 얼마나 나쁜 일인지, 그게 바로 캥거루족이라는 그 얘기예요. 부모님도 좀 노후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40 넘어서까지 부모님 피 빨아먹고 있는 것, 이거는 부모를 2번 죽이는 꼴이니까 반드시 내가 필요하다는 얘기.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답 나와 있죠.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요즘에도 평생 직장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평생 직장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제가 손을 붙잡고 바로 대전에 있는 정신과 병원에 집어넣고 싶어. 왜 없는지 제가 또 설명을 해드려야죠. 강사니까. 작년 2017년 12월 통계 자료에 봤더니 대한민국 평균 퇴직 나이가 51.6세, 약 52세.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몇 살일까요? 82.1세. 근데
이렇게 딱 보시면 여러분들은 너무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니까 최소한 90 이상은 무조건 사실 거야. 그럼 52살에 퇴직하고 90까지 살려면 최소한 40년 이상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평생 직장이 없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 우리에게 현재 필요한 건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평생 직업밖에 없다 얘기했더니, 역시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창업을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나오라고 해서 손을 꼭 붙잡고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더니 창업했다가 폐업했던 사람이 1년 만에 39.5%니까 약 40%가 망해. 2년 만에 53%가 문을 닫았어. 5년 만에 망한 사람들 보니까 73%가 망했어. 우리가 창업을 했다가 망하게 되면 뭐가 많이 남아요? 빚이 남고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 그렇다고 27%가 다 돈을 많이 벌었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약 10% 이내에 들어가는 사람만 돈을 좀 만졌고, 그나마 많이 번 사람이 5%, 진짜 돈 많이 번 사람이 바로 1% 이내에 들어갔을 때 돈 많이 벌고, 나머지 17%는 200만 원 벌어도 그 업을 접지를 못해요. 왜? 투자한 게 많기 때문에. 그 증거 자료가 얼마 전에 TV 보면서 알았어요. 백종원의 골목 식당 보니까 부부가 일하는데 점심에 20-30만 원 벌기 위해서 그 일을 때려 못 치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고개 푹 숙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평생 직업의 얘기를 그때 귀담아 들으시더라고요. 현재 우리가 필요한 건 반드시 평생 직업이 있어야 쓰리고의 피박은 안 맞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 고수업 쳐보지 않으셨나요? 고수업 칠 때 반드시 면해야 될 건 뭐예요? 피박은 면해야 되겠죠. 막아야 될 건 뭐예요? 쓰리고는 막아야 되겠죠. 고수업 치다가 쓰리고의 피박 맞으면 판 엎어버리고 욕 좀 얻어먹고 다시 치면 돼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쓰리고의 피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거의 모르시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평생 직업이 없으면 맞을 첫 번째 고가 있어요. 이때 고는 높을 고가 아니라 아플 고입니다. 그 첫 번째 고가 바로 질병입니다. 질병. 질병에 걸리는 90% 원인이 불규칙한 생활 식습관에 의한 질병이 90%. 저하고 한번 설문조사를 해볼까요? 자, 손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과식하시면 손 접어주십시오. 폭식하시면 접어주세요. 그리고 과음하시면 손 접어주세요. 술 드시면 또 손 접어주십시오. 담배 태우시면 또 접어주십시오. 늦게 잔다. 고칼로리 많이 드신다. 늦게 일어난다. 그리고 절대 운동을 하지 않는다. 몇 개 접으셨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불규칙한 생활 식습관에 의한 질병이 걸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3개 이상 접으신 분들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술, 담배 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그거 도움되지 않아요. 술, 담배가 저는 인생에 도움됐다는 사람 보면은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확 들어요. 근데 10%는 뭘까요? 여러분이 저나 똑같아요. 부모님에게 10원짜리 하나 안 받았는데 뭘 받았어요? 당뇨병 물려받고, 고지혈증 물려받고, 고혈압 물려받고, 각종 질병, 암들 물려받은 게 바로 가족력이라고 해서 10%가 바로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뜨거운 사랑을 할 때 가장 질병 예방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성을 만나러 갈 때 우리가 굉장히 흥분되지 않나요? 그때 머릿속에 분비되는 호르몬이 바로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엔돌핀은 우리 머릿속의 천연 진통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명확한 답을 드렸는데도 왜 얼굴 표정은 그럴까요? 집에 있는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원래 건전한 성은 질병 예방에 정말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건전한 성을 어떻게 배웠을까요? 90% 이상이 다 독하겠을걸요? 이상한 거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요즘 성범죄들 많이 일어나죠.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수면 밑에 있던 거 위로 쭉 올라가면서 왜 그 사람들의 건전한 성을 이상하게 배워서 그게 못된 짓거리에서 지금 드러났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을 쓰시면 아무래도 성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볼까요?
강력범죄가 일어나면 강력범죄에 사용했던 무기들을 책상 위에다 다 깔죠. 그리고 톱이나 망치나 쇠파이프, 사시미 칼들 책상에다 놓고 사진 찍어서 이 범행 도구로 강력 범죄를 일으켰다고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범죄 일으켰던 사람들도 성범죄에 사용했던 무기를 책상 위에다 다 깔고 원래 범행 상태의 크기로 만들어서 사진 찍어서 공개하면 그 일 절대 안 벌어져. 생각이 딸리신 분은 차 타고 가다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남자라는 동물은 성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이거는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간호사님 얘기인데, 임종을 맞이하기 전까지, 어르신이 임종을 맞이하기 전까지 나에게 다가오는 간호사님의 치마 길이를 보면서 의식을 잃었다 찾았다 한대요. 남자라는 동물은 성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원래 질병 예방하기에 건전한 성은 도움이 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바로 평생 직업이 있어서 내가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면 질병 예방에 탁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고가 있죠. 바로 빈곤입니다. 빈곤. 대한민국은 때려 죽이다 우리의 빈곤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요즘 기초노령연금 얼마 받나요? 1인 가구 기초노령연금 4월부터 바뀌었어요. 20만 9,960원, 21만 원 정도 받아요. 그걸로 어떻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부부, 기초노령연금 부부가 사는데 33만 5천 얼마를 받아요. 그걸로 어떻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노인학회에서 얘기했던 걸 알려드릴게요. 부부가 월세, 임대료가 들어가지 않는 내 집에서 편안하게 노후 생활하려면 월 260만 원이 있어야 손주들이 왔을 때 손 안 떨리고 용돈 줄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대요. 손주들도 용돈 많이 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애들도 잘 알아. 그러면 260만 원 어떻게 마련할 건지, 그래서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바로 퇴직연금. 퇴직금을 노후에 연금으로 타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 전에 목요일날 신문 보니까 퇴직연금 넣었다가 뺐던 사람이 무려 2만 명이에요. 왜? 수익률이 안 나니까. 차라리 그 돈을 다른 데다 투자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두 번째가 있죠. 믿지 말자. 국민연금.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 받는 최고령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으세요? 110살. 100세 이상 되신 분이 국민연금 받는 분이 벌써 85명이 넘어지고 이분들의 평균 수급률이 약 24만 원 정도. 그분들이 넣어서 받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아들, 딸들이 넣었다가 죽게 되면서 유족연금으로 받는 게 그거예요. 그분들이 올해 죽을 때까지 받는 거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택도 없을걸. 60년 되면 고갈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니까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이 있죠. 개인연금. 개인연금 넣어서 나는 노후 준비했다는 분 계실까요? 7, 8년 전하고 지금하고 금리 차이를 보자고. 얼마 전에 기준금리 얘기했죠. 1.5%인데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로 먹고 살기는 어려워. 그래서 국가 정책기구로 내세운 게 바로 주택연금이 그 얘기예요. 최불안 선생님께서 컬링하면서 주택연금 됐습니다 이런.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국가가 보증을 하니까 은행에다가 담보로 맡기고 그걸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탈 수 있기 때문에. 왜? 어르신들이 비용이 없어서 빈곤해지면 그거 곧 국가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국가에다가 은행에다가 맡기고 연금으로 죽을 때까지 탈 수 있는, 그래서 집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사용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교육받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70이 넘은 어르신들이 자식들에게 집을 안 물려주겠다고 하시는 분이 벌써 60%가 넘어지고, 자식들에게 노후 자금, 용돈을 안 받겠다고 하셨던 분들이 벌써 60%가 넘어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집도 물려주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한 물려받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가족 간에도 금전거래만 안 해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지 않나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바로 평생 직업이 있다라면, 내가 죽을 때까지 벌어서 쓸 수 있는 거 이상 좋은 재테크는 없기 때문에 어제 말씀했던 거 그거 뒷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벌어서 내가 쓸 수 있는 것 이상 좋은 재테크는 없어요. 세 번째 쓰리고가 있죠. 쓰리고. 바로 고독입니다. 평생 직업이 없게 되면 고독에
휩싸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고독은 곧 우울증입니다. 대한민국의 우울증 환자는 벌써 100만 명이 넘어졌어요. 우울증은 곧 노인 자살로 연결되죠. 얼마 전 통계 조사를 보면 하루에 노인 자살률이 약 7.8명, 하루에 8명 정도가 자살을 하고 있는데, 요즘 어르신들 자살하면 뉴스에 나오나요? 하도 많으니까 자막으로도 안 나와. 그 증거 자료를 알려드릴게요. 친구가 종로 소방서에 19년 근무했어요. 출동으로. 가장 힘들 때가 어느 때냐고 물어봤더니 하루에 시신 6구 치워봤대요. 어르신 신신. 내가 공부했던 걸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지금은 직업적으로 그냥 하는 거지, 그걸 마음으로 감성을 가지고 하면 절대 그 일을 못한대요. 그게 제가 공부했던 걸 그걸 증거 자료로 딱 들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살하기 전 단계인 우울증 단계에서 막으면 되잖아요. 크게 2가지 원인만 말씀해 드릴게요. 80평생 노부부가 함께 살았어요. 80평생. 할아버지가 80평생 할머니하고 살면서 할머니를 단 한 번도 이겨본 일이 없어.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죽기 전에 할머니는 한번 이겨보고 죽자라는 생각에 할머니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어. 남자가 여자분께 당당하게 내밀 수 있는 도전장이 바로 오줌 멀리 싸기. 할머니가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오케이 승낙을 하셨어요. 그 두 분이 나란히 서서 줄을 딱 긋고 시합을 하기 전에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조건을 달았어요. 단 손으로 잡기 없이 쌉시다. 그랬다가 할아버지가 또 졌어. 이렇게 아웅다웅 싸워도 같이 사시는 게 가장 좋다.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어떠한 얘기를 하든지 간에 자식들은 다 부담으로 작용을 할 거니까. 그래서 노부부가 함께 사는 게 우울증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2번째 원인이 있죠. 믿었던 배우자가 퇴직하고 나면 가장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게 바로 집사람들이에요. 매월 꼬박꼬박 찍히던 통장에 더 이상 찍히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죠. 이때 남편은 관심이 없어요. 이때 배우자가 어떻게 삶을 꾸려갈까 생각하면서 우울증에 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퇴직하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민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남편이 퇴직하고 나면 집에 있으면 이때 근심덩어리가 되죠. 내가 데리고 나오면 짐덩어리가 되는 거죠. 혼자 내보내면 사고덩어리, 밥 먹으면서 같이 보고 있으면 원수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덩어리, 짠해서 볼 수가 없어요. 3가지 그렇게 평생 직업이 없게 되면 고독까지 당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 내가 평생 직업이 있어서 고독을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노후가 휘황찬란하게 펼쳐져 있을 거니까. 그러면 평생 직업이 없을 때 맞을 수 있는 마지막, 바로 피박이 남아있죠. 피박은 여러분이 저나 이미 그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상대적 빈곤감. 이렇게 비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부부가 어느 부잣집에 저녁 식사 초대받아서 식사하러 갔어요. 자, 주부가 그 집 구경을 하는데 가장 먼저 둘러보는 데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그렇죠. 주방 둘러보고 우리 집하고 다른 가전제품들을 둘러보면서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1818 하게 되고, 이때 또 누가 미워져? 남편이 미워져. 무능한 남편 때문에 왜 나는 이렇게 못 사는지. 엘리베이터 타고 나오면서 멱살 잡고 싸운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자녀가 있으면 똑같이 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외 연수 보내고 싶잖아요. 근데 왜 우리 자식은 못 보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프기 시작하는 게 바로 상대적 빈곤감이.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외벌이 갖고는 안 돼요. 반드시 맞벌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의 남편이 들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꼭 이런 데를 데리고 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득당할 남편이 아닐 거니까. 그만큼 평생 직업이 있으면 쓰리고의 피박을 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쓰리고의 피박은 아무 때나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쓰리고의 피박을 맞게 되면 100%가 거의 80, 90%가 독거노인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독거노인은 153만 명이고 2015년도부터 5만 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분들이 인터뷰해 보면 딱 한 가지요. 내가 이렇게 살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미리 알려드렸으니까 미리 준비를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평생 직업을 갖는데도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돈 없이, 점포도 없이,
백도 없이 아무 학력도 없이 평생 직업적인 가치가 있으면 최고라는 거죠. 남녀가 모두 가질 수 있는 게 있어요. 면허증만 있으면 돼요. 대리운전하면 됩니다. 부부가 할 수가 있잖아요. 왜 조용하세요? 답을 드려도. 근데 그걸로 쓰리고의 피박을 면할 수 없다는 얘기죠. 여성분들만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노래방 도우미. 어디 가서 그 얘기 했더니 어느 분이 또 손을 들고 이런 얘기 하시죠. 노래방 도우미 55세 이상은 안 받아준대. 근데 내가 유치해서 가는데 그분 둘 중에 하나에 직접 뛰었던지 아니면 노래방 사장님이든지. 평생 직업적인 가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돈 없이 점포 없이 백 없이 학력 없이 할 수 있는 평생 직업이면 최고이겠는데 그게 바로 미국에서 70년 전에 노력해서 만든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마케팅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 140여 개가 나돌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옥석을 가리지 못한다. 저에게 제 강의를 듣고 계시니까 저는 공인으로서 정확하게 정통과 불법을 설명까지는 제가 해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구별할 줄을 모릅니다. 정통과 불법 구별하는 방법 첫 번째가 있어요. 바로 제품을 보십시오.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사 제품이 강력합니다. 반드시 어떤 성분을 썼고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진들이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이루어지죠? 제품력이 좋아서 재구매가 이루어질 거니까. 그리고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반드시 1년에 2가지 이상의 신상품이 반드시 나옵니다. 왜 신상품 나오는 게 그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나 저는 옷은 다 입었는데 왜 또 옷 살까요? 여러분이나 저는 차는 다 있는데 왜 또 사고 싶을까요? 여러분이나 저는 신제품, 스마트폰 다 있는데 왜 또 살까요? 신상이 나오니까. 소비자 욕구에 맞는 신상이 계속 나오니까 회사에서는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해서 계속 신제품이 나올 수 있는 회사라면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은 자사 제품이 없습니다. 인간 백금기라는 이름으로 화장품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콜마라는 회사에 돈만 주고 내 이름으로 찍어서 회사 화장품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제품이 정말 제품력이 좋을까요? 써보고 다 팽개치든지 아니면 반품하려고 하겠죠. 재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 반드시 제품이 자사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제품을 내놓은 건지 반드시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좋아서 된다라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반품이 되는지를 보세요. 저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G급을 봤더니 반품률이 100%라고 나와 있어요. 반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제품에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법 네트워크 마케팅은 반품을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저 같아도 가지고 오면 반품 안 받아요. 왜? 내가 떠안아야 되잖아요. 내가. 그게 다 내 재고로 쌓이게 되는데 그래서 절대 불법은 반품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있죠. 회사가 너무 좋아요. 반드시 보상 시스템을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법적으로 허용된 내에 대해서 35% 내에서 정확하게 나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이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에 몇몇 못된 회사들은 그걸 오버할 수가 있어요. 이런 데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들은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서 정말 35%가 내려오는지 아니면 은근슬쩍 좀 다운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 후에 나에게 나오는지 반드시 냉정하게 비교 분석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다 마음에 들어서 제가 회원가입하려고 하는데 회원가입하는데 돈이 든다. 저 같으면 할까요? 안 하겠죠. 나 같아도 회원가입하는데 돈 내라고 하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또 해봤지 않습니까? GD024966이 제 회원 코드 번호예요. 추천으로 넣으셔도 돼. 제가 그렇게 해봤는데 돈 내라고 할 적 없어요. 저 얼마나 짠돌인지 이따 자료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저 돈 들어간 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회원가입하는데 돈이 안 들어가야 돼. 아무 때나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 때나 탈퇴할 수 있어요. 회원 가입비를 받게 되면 그건 제품이 좋은 게 아니라 이건 사람을 끌어들이기에 바쁜 거야. 우리는 사람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 제품을 소개해서 그분들이 기왕이면 우리 회사 제품을 쓰면서 나중에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있어요. 5번째. 반드시 내가 속해 있는 이 그룹의 비전, 미래지향적인지. 여기 그룹 이름이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지셨는지 참 희한해요. 내가 속해 있는 이 그룹이 정말 미래지향적인지, 내가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그룹인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 그런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파이프라인 아시죠? 자, 위쪽에 있는 저수지에서 매일같이 물을 길러서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나는 저수지에서 우리 집까지 파이프라인을 거색했어요.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평일에도 틈틈이 공부하면서 파이프라인을 건설을 했는데 내가 몇 년에 걸쳐서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봤더니 저수지에 물이 마른 회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속해 있는 회사에 비전과 미래 지향적이를 보고 특히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이 앞으로 그런 그룹인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쫓아다니면서 명확하게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공부하던 것 중에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어떻게 세미나 비용이 오버되고 여행 프로모션이라든지 제품 프로모션은 마스터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갔는데 그렇게 내놓을 수 있으시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리더로서는 충분히 나는 자격이 있다라고 봐요. 저도 또한 더 가까이 하면서 관심 있게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보고 자료를 보고 했던 것만 봐도 나는 여러분들이 함께 해줘도 여러분들의 쓰리고의 피박을 면할 수 있겠다는 제가 자신감이 있어서 공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되셨죠? 그렇게 봤을 때 지쿠비라는 회사는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기왕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서 직급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학교로 따지면 서울대를 선택하신 것과 같다. 왜? 서울대 출신이 성공 출세 부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절대 강의를 다녀도 불법은 다니지 않습니다. 왜 안 다닐까요? 영상 찍어서 다 난리잖아요. 못된 회사에 가서 좋은 얘기하고 나면 정통에서 저를 좋아할까요? 절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기존에 계신 분들은 2018년도 원하는 깃발 한번 꽂아 보시는 거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공부하시고 이 회사를 통해서 저는 목숨을 걸어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까지 해왔던 제가 제 자료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얼추 시간이 되겠죠? 이게 바로 제 책을 써서 보냈던 택배 영수증입니다. 저것만 모아놔도 경차 한 대값 이상은 됩니다. 그 정도로 투자를 하고 지금의 나를 만들었던 거고, 오죽했으면 우표에다가 제 얼굴을 넣었을까요? 이게 바로 명함 받았던 사람들과의 거래장입니다. 거래장. 편지 몇 월 며칠에 썼던 것까지 통화하면 그것까지 다 정리해 놨습니다. 이게 바로 2018년도에 제가 이루겠다고 하는 인생의 방향이에요. 저는 이게 항상 일기장 앞에 있어서 이걸 꼬박꼬박 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증거 자료가 바로 월 목표로 나누어 놨습니다. 한 입에 먹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월로 나누어서 그 길을 꼬박꼬박 나아가기 위해서 이게 바로 월을 일로 나누어서 오늘 아침에도 똑같이 이렇게 썼습니다. 비전그룹에서 강의하는데 절대 헛소리하지 말고 뻥치지 말고 있는 진심만 이야기하자. 아침에 이렇게 1박 2일 올 때 저도 가방 싸고 올 때 반드시 넣는 게 바로 일기장이에요. 여러분들 어제 술 마시고 놀 때 저는 일기 썼어요. 어제 생일 파티하고 난리가 아니던데. 놀 때는 그렇게 마음껏 노시고 할 때만큼은 바르게 해보자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그 석자 때 성적표예요. 이런 게 없으면 저를 믿지 못하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로 따지면 뭘까요? 프로모션. 학교에서 프로모션 걸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으면 장학금 주겠다고. 여러분들 또한 기왕 하는 거 열심히 하면은 프로모션 걸었지 않나요? 상품이라든지 여행 프로모션. 우리는 그동안 무수히 많은 장학금을 면제받고 살았어. 앞으로는 면제받지 마십시오. 받을 수 있으면 다 받아내십시오. 우리 마스터님 주머니에 더 털어내십시오. 여러분들 실력에 의해서. 박사 때 성적표 볼까요? 내가 이런 게 없으면 말씀 못 드린다니까요. 이게 바로 저의 아침입니다. 이게 제 집이죠.
금강 펜테리움 아파트. 요즘에 아파트 이름이 어려운 줄 아세요? 시어머니 못 쫓아오게 한다. 와이프가 이 집을 얻었어요. 오늘 가서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제 아침마다 운동하는 공원입니다. 저는 아침 4시 50분 되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걷거나 뛰면서도 각야거결을 외칩니다. 왜? 강사다운 나를 만들기 위해서, 강사다운 성령을 내기 위해서, 강사다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런 노력이 없었으면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목청 높여서 강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샤워하고 밥 먹고, 지난 과거에는 책을 볼펜 물고 1시간씩 읽었는데 그게 무려 5년 정도가 됐었어요. 그리고 지난 5, 6년 전에는 이렇게 아침마다 편지 썼어요. 정성스럽게 명함 받았던 걸 또 소통을 하면서 정성스럽게.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나를 달리 보고 나를 찾아주지 않았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도와줬으면 저는 이런 얘기 못한다니까요. 7시 반이 되면 존경하진 않지만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먼저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아침 7시 반이면 어김없이 부모님과 통화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니,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거 다 했잖아요. 새벽에 일어났죠. 운동했죠. 밥 먹었죠. 내 할 일, 경쟁력 쌓았죠. 사랑하는 어머니하고 전화통화하는 걸 아침에 다 했는데 낮에는 뭐 할까요? 놀러 다니는 거예요. 놀러. 남들이 보면 한량처럼 보는데 할 것 다 한 거야. 제가 매일 할 수는 없어요. 월, 화, 수, 목, 금 5일만큼은 빡세나게 삽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자고 싶어요. 요즘 새벽잠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불 속에 있을 때 그 달콤함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저는 새벽 4시 50분 되면 이불을 걷어 제낄까요? 나보다 똑똑한 엘리트들을, 지식층들을,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쓰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서 나는 최대한 나를 끌어냈기 때문에. 주말만큼은 좀 쉽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여행도 좀 다니고 맛있는 데도 좀 가고, 그때 놀고 풀로 놀고 할 때만큼은 빡세나게 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늦잠 자요. 근데 늦잠 잔다고 해도 6시 정도 되면 눈 떠지더라고. 그게 내 생활이니까, 그렇게 나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놀란 게 있어요. 오늘도 똑같이 일어나서 창밖을 봤더니 뭐가 왔죠? 비가 왔죠. 그래서 여기를 계속 순회했어요. 1층부터 계속 다녔어요. 그래서 식당에 약 7시 20분 정도에 왔었는데, 먼저 그런 운동을 다 끝내고 정장 차림하고 앞에서 책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다르다. 혹시 강현석 사장님 어디 계세요? 안 계세요? 아까 책도 10권 사주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다 마치고 제가 밖에 와서 못 나갔습니다 했더니 저는 지하주차장 돌고 왔습니다 하더라고요. 확실히 삶이 다르다는 얘기. 그런 분 보면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는 거죠. 늦게까지 놀고 헐레벌떡 하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할까요? 그런 삶이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거란 얘기. 그리고 이게 제 가계부입니다. 아래 보시면 저도 월세 살았어요. 위에 보면은 송파구 문정동에 월세 42만 원 주고 살았던 데고 13평 전세 8천. 가계부 쓰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송파구 장지동에 송파 파인타운이라고 하는 아파트를 제가 직접 샀습니다. 악착같이 일단은 모아야 돼. 저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돈은 관리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집을 사고 지금은 2년 전에 남양주로 이사 갔죠. 서울 공해가 너무너무 심해서. 쫓겨간 것과 내가 자발적으로 간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지금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저를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해서 왔고, 이게 바로 제 집에 보면 서재입니다. 서재. 이게 바로 제 일기장입니다. 일기장. 어젯밤에도 똑같이 자기 전에 10시 정도에 일기를 쓰고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반드시 돌아보고 하루를 마감하니까 내일의 태양을 어디에서 맞이해야 할까요? 책상에서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불 속에서 맞이할까요? 당연히 이불 속에서 맞이하겠죠. 항상 서재 위에 보면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눈에 보이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옳고 그른지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지난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을 내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약속했던 시간이 됐어요. 아쉽지 않으시죠? 입술에 침이나 좀 발라주셔야지. 90분 강의했던 것 마무리 정리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잊어먹어도 이 5가지하고 마데카솔만 기억해도 오늘 획득력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스스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나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기왕 사는 거 자기 자신을 좀 아끼고 사랑하면서 웃는 얼굴로 편안하게 좀 주변 사람들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드릴 선물을 주머니에 가지고 왔는데 여기 있네요. 마침 저의 넘치는 사랑을 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도 웃으면서 인사를 잘하니까 한 번은 아파트에서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게 되면 인사를 제가 몇 회에 사는 누굽니다 하도 인사를 잘했더니 어느 날은 아주머니가 이런 걸 여쭤보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만 인사를 잘하시는 줄 알아. 나는 내가 소중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다 고맙고 소중하게 느끼는 게 바로 여러분들 얼굴 표정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상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죠. 바로 인생의 방향, 간절한 목표가 있어야 달성을 하든 달성하지 않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다가 죽는 건 복일 거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게 있을 때 자기 개발에 능통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같은 데 오면은 내가 원해서 오는 자리니까 1박 2일 동안 얻어가는 게 많고 끌려오게 되면은 지루한 인생의 시간만 낭비하게 돼요. 이런 얘기가 있죠. 고양이가 배가 고파서 생쥐를 잡아먹기 위해서 쫓았어요. 근데 생쥐가 안 잡아먹히려고 이리저리 뛰다가 쥐구멍으로 쏙 들어갔어. 근데 고양이가 갑자기 쥐구멍 옆에서 야옹야옹 외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멍멍멍 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쥐가 생각하기에 강아지 덕분에 고양이가 나갔다 생각해서 슬금슬금 나왔더니 이 순간 고양이가 낚아채가면서 이런 얘기했죠. 요즘같이 먹고 살기 힘들 때 2개국어는 해야 먹고 살 수 있으니 힘든 세상이고 이라고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고양이도 살기 위해서 2개국어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가 가네. 세 번째가 있죠. 반드시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당연히 부지런한 사람 보면 소개하지 않아도 먼저 와서 손잡아주고 항상 미안해, 못 도와줘서 미안해야 합니다. 저는 종교를 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종교도 없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움직였더니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걸 내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천주님, 부처님이라는 걸 느꼈어요. 왜?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면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천주님, 부처님이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 천주님, 부처님은 70억 인구 돌보시느라고 바쁘세요. 그분들한테 부탁하지 마시고 내가 부지런히 떨어서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게 저는 더 빠른 길이라고 보는 거죠. 네 번째가 있습니다. 꾸준해야 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내가 원했던 간절한 목표를 위해서 가다가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꾸준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 토끼와 거북이 1탄을 하실 거고 2탄이 있어요. 1탄 때 토끼가 얼마나 쪽팔렸습니까? 2탄 때는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시합과 동시에 토끼가 중간에 쉬지 않고 열심히 뛰어서 정상에 딱 갔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누가 먼저 와 있다? 거북이가 딱 먼저 와 있는 거예요. 토끼가 깜짝 놀랐죠. 나보다 어떻게 먼저 와 있을 수 있냐? 나 중간에 쉬지도 않았는데. 거북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그동안 열심히 수련해서 닌자 거북이 됐대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부지런하고 꾸준한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놈의 알량한 지식은 얼마든지 쌓을 수 있는데 부지런한 거 꾸준하면 함부로 내 습관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지런하고 꾸준한 사람은 아무 때나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요. 그래서 5번째가 있죠. 그런 실천을 했을 때
원하는 간절한 목표는 달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해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죠. 100명 중에 뜨거운 열정이 있는 99명보다 실천하는 한 사람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경영연구소 소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마데카솔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속했던 시간이 정말 다 끝났습니다. 더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또 여기서 끝내드려야 다음 일정이 있으니까 혹시 아쉽고 서운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마침 저희 지인하고 책을 좀 가지고 왔으니 사인도 좀 받으시고 같이 사진도 좀 찍으시고, 저는 초상권이 없으니 사진 마음껏 찍으셔도 돼요. 근데 딱 한 군데만 안 올리면 됩니다. 포르노 같은 데만 안 올리면 돼요. 거기에 올라가면 저 골치 아픕니다. 그렇게 마음껏 즐기시고 이 시간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보시면 하고, 여러분들 모두의 성공을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